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김진태 유추를 해보면은 악의적으로 뭔가를 했다기보다 김진태가 일베의 왕이잖아요. 일베의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일베들이 김진태에게 눈에 좀 띄워보려고 허위 기사를 작성해서 게시판에 올린 걸 검색 안 해보고 바로 문자로 쏘지 않았을까? 그런 유추를 한번 해봐요. 네. 왜냐하면 그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발표한 것도 없는 거를 굳이 그거를 문자로 썼다고 하는 게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그렇게 허술했다는데 전 이해가 안 가고 어딘가에 속았다. 그러니까 일베로 흥한 자, 일베로 망한다. 그리고 또 하나로 추측해보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당시 이제 춘천에서 너무나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떨어질 줄 알았잖아요. 다. 사실 야당 통합만 했으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 긴박한 분위기에서 뭔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라도 그렇지 믿자 본전이니까.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던져보자 했던 게 걸렸던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있지. 야권에서 말이에요. 만약에 A당, B당이 있다고 쳐. 거기에 분열된 데서는 새누리당이 많이 살아나왔잖아요. 그렇죠. 야권의 제2당 후보를 방법도 없지않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의심하는 국정원 풀악지 또는 국정원이 키운 의원이라고 의심하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야권 A 후보를 하거나 또는 을 해서 단일화를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특정 기관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모략질도 사실 의심해볼 만하죠. 월세를 5개월치 밀린 40대 남자가 집 비우는 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서민들이 사실은 뭐 촛불 전국에 뭐 최순실과 박근혜가 등장하고 그렇지만 서민들의 삶이 말이 아닌 게 지금 피폐해진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각지대 이제 월세가 원래 보증금 있고 그래서 보증금이 다 소진되면 월세를 못 내서 더 이상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집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과정상에서 이사 가는 날 목숨을 끊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같으면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집을 드러내는 날이죠. 집을 드러내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기보다 월세를 5개월을 밀렸으니 아마도 보증금은 다 까먹었을 테고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일 테니까 지금 살림은 어쨌든 바깥으로 이제 다 드러내라 이렇게 된 거고 자기는 오갈 데가 없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사는 46세의 분이 실직을 했네요. 보니까 실직 상태에서 월세를 못 냈던 거예요. 반지하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실직 관련해서 저희가 수천 번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이 될 경우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삶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한 건데 최순실이나 저렇게 계속 국정을 농단하고 온갖 수십억짜리 말을 사주면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이런 국민들을 보살피지 않는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 사실 그 느낌이 남의 느낌 같지 않은데요. 남의 일 같지 않은 이 데자뷰가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 체제들이 있습니다. 실직을 해서 생계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이제 시에다가 그 요청을 하면 뭐 생계 부분에 대해서 또는 뭐 월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지도를 받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장제도 때문에 이분이 자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희망이. 그 마지막까지 몰리는 순간까지도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돈을 빌려보려고도 했을 거고 외제 취직도 노력을 해봤을 거고 뭐 온갖 방법을 해봤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막 고비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절망감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당장 다음 달, 내일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고 하면 의지할 때가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꼭 그렇게 극단적인 월세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젊은 세대도 아니잖아요. 40대 중반쯤 되면 사실상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노후를 대비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생계 위 극빈의 그 생존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40대 가장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일상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도 않아요. 청년 실업이라든지 아주 노인 실업 문제와 같은 그런 범주 안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능력해 보이거든요.
이 나이에 그럼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대? 그 나이인데 왜 그러고 산대? 라는 오해만 받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쉽게 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이분의 이런 그 죽음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런 분들이 우리 방송에 혹시 듣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들 때문에 내가 못 산다는 걸 인식하는 게 저는 그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정경련을 동원하고 국가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호가호위를 위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실직자가 일어나고 임금이 사실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사회적인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해야지 내가 무능해서 지금 내가 월세를 못 낸다? 그리고 이게 뭐 국가 제도는 완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실직 한번 해서 3개월 실업기금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3개월 지금 6개월밖에 주지 않습니다. 실업기금도.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 사회의 이 분배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참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개인의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를 끌고 나가서 밖에 나와서 제발 좀 싸워달라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싸우는 사람 중에 2년째 실직되는 사람도 있고 4년째 실직되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라면 먹어가면서 투쟁합니다. 이 사람들의 투쟁이 바로 이런 자살들을 허무한 자살들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거든요. 함께 나오셔서 싸우면 반드시 제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일단 지금 뭔가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뭐 지원 제도가 있기는 있다.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긴급 지원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복지에서 그때 2005년도인가요? 하여튼 그때 통과된 법이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지금 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뭐 등등 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신청을 해서 긴급 지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나중에 뭐 또 가족이 다른 소득원이 뭐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든지 뭐 하는 등등까지를 포함하면 이게 나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면이 있어서 모든 이런 긴급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뭐가 다 혜택을 받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의 이 복지 정책이 너무나 어떤 보충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일단 경쟁 피 터지게 해. 그래가지고 아주 바닥에 깔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별을 해가지고 조금 도와주가스 이런 정도의 마인드로 복지가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복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누락이 되고 또 정보를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생기고 계속 그런 식의 그러니까 별로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또 더 발전이 안 되고 이런 방식의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식의 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행정 비용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거에 더 맞다. 이렇게 돼서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은 보편적 복지라는 걸로 나가 있는 건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개념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아까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다못해 내가 짐이 있는데 갖다 놓을 것도 없고 사람 자체가 완전히 생활 자체가 의식주 중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노숙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긴급 지원 제도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이 양반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종의 초심 같은 거예요.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늘이 노랗거든요. 아니 까맣다고 해야지. 그래서 정말로 저번에 그 우리 송 작가랑도 그런 이야기 방송을 했었지만 황진미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그랬잖아. 벽 보고 있다가. 근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죽고 싶은데 팟캐스트에서는 정치 이야기만 해. 주구장창.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이 시간 죽이려고 듣고 있는데 당장 나는 몇 시간 후에 어디로 죽으러 가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낙검수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 그게. 삶의 현실이 그런 거야. 그래서 혹시나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원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똑같은 현상도 어느 쪽 시각에서 바라보느냐가 그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기 본인 입장에서만 보면 직장도 없지 또는 뭐 사업이 망했지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면 다 그 시간들이 부질없구나. 좋은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었구나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뭔가 또 솟아난 구멍이 생긴다고요. 본인이 그걸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둘러보면 분명히 바로 뒤통수 뒤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돈으로 대입해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면 뭔가 보람이 생기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당장 급한 건 돈이겠지만요. 그것을 내 인생의 보람과 돈으로 연결시키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좀 자기 스스로 캐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 혹시나 이런 분들도 우리 같은 팟캐스트를 듣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죽이는데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통화도 안 되는 핸드폰 와이파이 존 밑에 가면 팟캐스트 다운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방송이나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짐 빼야 되는 날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슈로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제 기억으로는 25만 원짜리 월세를 못 내서 불을 지르고 자살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 기분이 좀 다운되고 있는데 슬퍼서 제 방법은 그렇게 그것보다 좀 더 전투적으로 나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짐을 서울시청 앞에 퍼버리겠어요. 어차피 누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거지 새끼 되는 거고. 그래서 국가 현수막 하나 더 걸고 주거대책 내놔라 이렇게 외치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만들라는 거. 왜 박원순 시장 자꾸라도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죽지 말고. 조용히 죽지 말자. 네, 죽지 말고 사회에 제발 좀 부탁하라는 거예요. 서울시청 앞에서 집 내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다 버릴 거 아닙니까?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그럼 혼자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나 재워달라고. 내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모이고 뭔가 대책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죽어버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 게 정말 핵심이야. 살아보니까. 음. 내가 죽으려고 무슨 방법을 썼건 목을 맸건 약을 먹었건 뛰어내렸건 뭐 자해를 했건 근데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딱 맞아. 죽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 근데 그 용기를 아니 왜 이런 거 있잖아. 그 짐 버리고 아까 신빈이 말씀처럼 어떤 그런 관련돼 있는 커뮤니티라도 들어가. 그러면 거기 밥은 먹여줘.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좀 얼굴이 좀 쪽이 팔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일을 한번 싸워보고 그냥 화이트 칼라였었다면 한 번쯤은 막노동도 한번 해보고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방법이 보이거든요. 지금 방송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나는 이분이 새가 날아든다 방송 애청자였을까 봐 왠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오지랖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영역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이제 감소되고 어느 지역은 이제 확대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유럽처럼 온활하게 이렇게 국가가 제도를 해서 정비를 한 게 아닌가 우리는 둬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동의 힘이 필요한 거고 이것들은 투쟁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제발 좀 죽지 마시고요. 싸워주십시오. GMO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한 지가 꽤 됐죠. 최순실이가 한번 이슈를 덮어버리면 3개월을 가요. 근데 이 이슈는 정말 길게 간다. 보통 우리가 뭐 국정원 RCS 뭐 이런 거 하면 한 달 정도 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3개월치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입 아프다 이제. 최순실이란 말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도 아직도 발음이 안 돼. 최신술이라고 하는 저 양반. 파파이스에 나왔던 다른 무슨 모 출연자가 김호준 말고 최신술? 그 양반 우리 방송 매니아였던 거야. 최신술. 자, GMO 표시제가 새로 지금 2월 4일부터 지금 실시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식품을 만들 때 전체 사용하는 성분들 중에 1위 그 용량의 황진 및 쌀 5%, 뭐뭐뭐 그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5위까지 드는 식품에 GMO로 의심되는 게 들어있지 않으면 표시를 안 했대요. 근데 지금은 표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성분 표시를 해야 돼요. 전체 성분 중에 들어갔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구멍은 뭐냐면은 식용유, 카놀라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가령 뭐 참치 캔을 보면 안에 참치도 있지만 거기에 가득 채우고 있는 기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카놀라유다라고 하면 사실 카놀라유가 GMO가 잔뜩 들어있는 GMO를 원료로 한 카놀라유를 썼다 하더라도 그 참치 캔에는 GMO 표시를 안 한다 이거잖아요. 열처리, 발효 등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서 검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밝힌 GMO 표시제 구체적 내용을 보면 표시 대상에 국내에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거야. GMO인데. 그러니까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것이 수입이 된 허용 부분이 대두, 옥수수, 면화, 캐롤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이라는 겁니다. 이 6종에 대해서는 GMO가
남아 있더라도 GMO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열 처리를 해서 오기 때문에 DNA 성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그 이유로 이것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원래 우리나라에 가장 들어오는 대표적인 GMO가 콩하고 옥수수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콩하고 옥수수 안에서 만들어내는 재가공식품이 아까 말씀하셨던 식용유하고 액상과당 종류예요. 액상과당도 옥수수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GMO 원 성분을 갖고 만든 건 맞지만 이걸 만들면서 막 끓이고 붓고 담고 발효시키고 하는 과정 중에 이제 DNA 자체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GMO인지 GMO가 아닌지 그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 GMO 식품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해를 일으킨다고 하는 게 유전자 변형 내지는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임상학적으로 인간이 안 먹어본 지금까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우리가 몇 세대를 거쳐 수천 년을 먹어왔던 옥수수나 이건 몸에 해로운지 안 하는지 알잖아. 최소한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근데 GMO로 가공됐던 식품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모른단 말이야. 최소한 한두 세대는 지나봐야 이게 뭐 암을 일으킨다든지 변형을 일으킨다든지 뭐 아토피를 일으킨다든지 뭔가 거기에 대한 임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알면서도 GMO를 싸기 때문에 그냥 먹자라고 허용해 버린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개에 관련해서는 논 GMO인지 아닌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미 GMO로 가공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GMO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표시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혼동한다는 겁니다. GMO로 개발이 승인되지 않는 게 있어요. 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은 넌 GMO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그거는 GMO를 넣으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허용된 안전성이 허용된 6종류에 대해서 GMO를 가공 처리할 경우에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논 GMO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되는 거. 아예 GMO를 쓰지 않는 옥수수와 GMO를 써서 만든 옥수수의 가공식품이 얘는 넌 GMO야, 얘는 GMO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어,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는 콩으로 만든 두부와 유전자 변형으로 만든 콩으로 만든 두부가 최종적으로는 이게 넌 GMO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안 가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는 거지. 아까 말한 식용유 같은 종류, 과당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GMO가 우리가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것 중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표시를 안 하고 실태가 이렇습니다. 2016년에 전 세계 GMO 수입 국가 1위예요. 일단 한국이. 2016년에 GMO 전체 물량이 1,023만 7천 톤이었대요. 그중에 사료를 제외하고 났더니 뭐 돼지, 소, 닭, 오리 얘들한테 주는 거 그걸 제외하고 났더니 사람 먹는 식용이 220만 톤. 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해 약 40kg의 GMO를 소비하고 있는 거랍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광우병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보수의 좀 어떤 미친놈들 광우병이 뭐 그래서 먹었더니 낫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우병이 날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이 생겨야 되는 것처럼 설사 안 났다고 할지라도 국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송 소장 말처럼 이게 한 몇 세대에 걸쳐갖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먹어도 완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무분별하게. 이번에 뭐 발표는 나름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좋은 걸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거였었는데 미량이 들어있어도 표시를 하게끔 된 거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는 하는데 그거의 예외 조항으로 지금 이야기한 뭐 식용유, 액상과당, 간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냅두는데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끓이고 어쩌고 하는 가공을 통해서 DNA가 뭐 더 이상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것도 나는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예외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예외적이야. 그러니까 유럽이나 대만 같은 데만 해도 완전 이 다 밝히거든요. GMO이다, GMO가 아니다를 다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뭐 때문에 이런 식의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건지 결국은 돈의 논리라는 거 외에는 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GMO를 주로 파는 나라도 미국이고요. 그렇죠. 미국은 병과 약이 공존을 합니다. 미국 건강지킴이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바에 의하면은 그 젊은 층이한테 치매가 오고 그리고 어린이들 자폐증이 증가하는 이유가 GMO일 것이다라고 각종 분석해본 의사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랑 지금 아이들이랑 뭔가 좀 건강 상태가 좀 다르죠. 사이즈는 커졌는데 단단하게 건강하지 않아. 거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원인을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환경 호르몬 그리고 아까 말한 이 GMO 같은 거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GMO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부작용이 1대에서 나타날지 2대에서 나타날지 모르고 있고 아직 어쨌든 광우병과 마찬가지. 광우병도 사실은 30년 후에 나타난 거거든요. 최장. GMO도 마찬가지죠. 언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아까 미국이 가장 최고 수출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 수치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비의도적 혼입치가 있고 혼입치를 인정 비율이 국가별로 좀 있는데요. 유럽은 0.9입니다. 일본이 5%, 대만 관광이 3%, 호주, 뉴질랜드가 1%, 미국은 아예 설정도 안 했어요.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지들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우리 강동원 의원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두부는 거의 다 100% GMO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광범위하게 가공식품으로 GMO를 먹고 있다. 그리고 이 유전자 변이나 이후에 질병과 같은 의 부작용은 아직 조사 자체 또는 예측 자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 옥수수하고 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MO로 만든 콩으로 두부를 만들었다가는 그냥 망하죠. 아무리 수입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되는 콩들,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를 수입해서 대부분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액상과당과 주로 식용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용유들이 왜 공업적으로 필요하냐고 하면 모든 종류의 가공식품에서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가정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보다도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식품 산업에서 쓰여지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과자 같은 거가 많이 그렇죠. 그래서 새우깡을 먹는다 그러면 만일에 이제 이거를 GMO로 쓴다라는 식의 표기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과자를 봤는데 GMO 식용유 썼네? 라고 하는 순간 소비자의 선호도가 훅 떨어지면 내수를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걸 못하게 한 거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2,000원, 3,000원 단가를 더 주더라도 넌 GMO 식용유로 내가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걸 붙여놓는다고 하더라도 저쪽이 GMO라고 표기를 안 하는 이상 이게 가격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체들, 식품가공업체들 장사하는데 부담 없게끔 GMO 표시 자체를 제외를 시켜줘 버린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놈의 정권은 정말 역 같은 게 그런 거잖아. 고용노동부가 있으면은 박근혜 정권의 정책도 있지만 최소한 노동부는 노동자 편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식약처라고 하면 국민 건강 아니에요. 식약처가 GMO에 관련해서 정보 공개해라 라고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걸었어요. 그거를 대법원까지 공개 안 하려고. 아니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해야지 왜 대기업을 위해 존재를 하냐고. 뭔가 있는가? 그 최순실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아까 지민이 말한 대로 이번에 유전자 식품 GMO 표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확대 시행되면서부터 조금이라도 GMO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GMO를 표시해야 돼요. 이제 1%만 들어가도. 그런데 여기에서 단지 GMO로 활용했더라도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는다.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변형인데 일반 우리들은 어쨌든 변형식품이라 하더라도 GMO로 만든 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더
훨씬 우리한테 국민들한테는 유리해 보이는데 생산성이나 기타 경제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 좀 수정하면 GMO 쪽에서는 어쨌든 좀 괜찮겠어요. 하여튼 GMO로 대표적인 게 옥수수와 콩이고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몬산토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몬산토 옥수수를 가지고 실제 프랑스에 먼저 몬산토가 생쥐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옥수수를 먹였죠. 그냥 이상이 없었어요. 해부를 해봤는데도 안전하다라고 이제 결과를 발표한 거죠. 똑같은 옥수수를 갖고 프랑스에 있는 한 교수가 2년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생기고 위장이 뒤틀리고 그 안에서 유방암이 생기고 내장기관이 변형이 오는 이런 그 실제적인 종양이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가 않죠. 현재 그 실험 대상이었던 몬산토의 옥수수는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GMO 소비국 2위 전 세계에서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 빼면 우리가 1위인 거예요. 네. 수입해서 쓰면 GMO 나가면. 수입국 세계 1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의 마인드가 언제쯤 바뀔까요? 사실 촛불 전국에서 뭐 전혀 주목도 받지 못한 GMO 이야기지만 이 마인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질이 아까 말한 그 쥐새끼 실험 이야기는 무섭다 또. 나 근데 그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TA 체결로 인해서 농가가 붕괴될 거라고 봤고 실제로 지금 붕괴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FTA를 지금 미국이 깨자고 하면 깨야 됩니다. 깨고 나서 우리나라 쌀 생산량과 각종 콩, 옥수수 생산량들을 어쨌든 국가가 조정을 해서 생산량을 맞춰서 농가를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가정에 나오는 10가지의 음식 중에 8가지가 애국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2가지도 지금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국내산이.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있을 때 FTA 폐기하고 국내 농가를 어떻게 살려서 자급자족을 할 것인지만을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뭐 GMO로 만든 두부나 콩, 식용유 안 먹으면 되지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 GMO 콩으로 큰 돼지고기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한 세대를 더 거칠 뿐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 또 식약처 폭발되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식약처의 이상한 꼼수였습니다. 김원식 기자하고도 우리가 인터뷰를 했지만 지금 로키드 마틴이 적자 보전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F-35 가격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안 사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더 가격 낮춰가지고 팔아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F-35를 가져오면 결국에는 똑같아요. 총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배정된 게 있다면 몇 대를 더 가져오는 방식으로 총액은 똑같아진 그런 방식. 근데요. 이게 깎아주는 돈이 전체 0.15%? 그러니까 0.2%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이 막 몇백 대를 사는 데에서도 한 대분 기계값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도입 수준 안에서는 사실상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걸 준다고 하더라도 반대도 더 살 돈이 안 남아요. 그래요? 근데 이 발표에 붙여가지고 우리 언론의 교묘한 술책은 자 이렇게 해서 기계값이 싸졌으니 20대 정도를 추가 구매할 수도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리테일을 달아요. 이건 개사기인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공군이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 90대를 구매하는데 전체 총액에서 약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간 7천억 원 정도를 못 줘, 깎아줘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200억 달러 중에 6억 달러 깎은 거예요. 너무 세 발의 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세 발의 피를 깎았는데 사실상 로키드 마틴에게 확 재정적으로 조이는 수준이 아니라 니네들이 성의 좀 보여봐라는 수준에서 양보를 받아낸 정도인데 이걸 이용해서 받아 쓰는 우리 애들은 자 이제는 F-35가 싸졌으니 사실 원래 비싸서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사기로 했던 거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니 추가 구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기사를 달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40대를 할인을 받는데 그게 총 195억 원 한국 돈으로 간단하게. 네, 40대 10년간 연간 4대씩 구입을 하는데 이게 총 10년간 할인액이 195억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대값도 안 되는 거야? 네, 로비값도 안 됩니다. 10분의 1 대값도 10분의 안 1 되죠. 정도 안 되죠.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 로키드 마틴하고 트럼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무기 도입 관련해서는 로비스트들 동원되고 커미션 30% 이렇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15%에서 한 30% 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이익 뭐 이런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미국이 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무기 도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하겠다고 나왔는데 가장 만만한 게 유착될 수밖에 없는 록히드 마틴에게 니들이 좀 깎아준 신용이라 해라. 그래야 내가 이 정부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면이 쓴다. 면이 선다. 그런 식으로 약간 서로 짝짝꿍했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입니다. 대통령이 마케팅 한 것이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군 장비는 40% 가까운 게 로비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원가에서는 깎아지지 않았다. 로비 자금이나 운용 자금에서 어느 정도 깎아준 것이고 아까 찌라시님 얘기했지만 40대에서 195억 깎아주는데 한 대당 뭐 얼마에 몇 억 깎아주는 건데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로비 자금 좀 덜 주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마케팅 속셈이 높다고 봐야 돼요. 우리 밀리터리 덕후 우리 송 소장님 네. 이런 것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견해를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발주를 하는 F-35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공군용이 있고 해병대용이 있고 해군용이 있습니다. 이게 공군용, 해군용, 그 해병대용은 각자 용도가 달라요. 이게 공군용은 우리가 쓰는 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보다 훨씬 첨단 장비가 많이 달렸죠. 해군용이나 해병대용은 일본군이 주로 취득을 해서 갖고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할 수 있는 특별한 옵션들을 붙여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사실상으로. 근데 우리는 제일 싼 공군용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스트라이크 이그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안에서 가격이 조정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차이가 나고 있는 다른 부분의 기종들에 그러니까 좀 더 비싼 기종 해병대용이나 해군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종들의 가격을 깎아줬을지 모르고 이 공군용에 관한 한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더 올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총액에서 깎아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깎아줬다든지 얼마를 깎아줬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F-35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한테 도입되는 F-35, 그러니까 미국이 받아보는 F-35하고 일본이 받아보는 F-35하고 우리나라가 받아보는 F-35는 옵션이 달라요. 기분 나쁘다. 예. 아니 그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도 백화점용이 더 좋다면서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 자체는 옵션이 아예 안 달려 있어요. 왜냐면 기계값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애초에 에어컨이랑 파워 핸들이랑 유압 브레이크를 빼버린 거야. 그리고 가격을 맞춰서 사고 나중에 그거는 내비게이션이랑 이런 것들은 내 돈 내고 나중에 사서 추가로 달게 라는 계약이 우리나라 F-35 계약이라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있는 기기들의 옵션이라든지 거기 맞춰져 있는 무기라든지 운용체계에 관련된 거 정비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옵션으로 얼마든지 가격을 불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주도적인 어떤 그 거래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나라 방산청이 갖고 있느냐 또는 우리나라 정부나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실이가 짚어주는 대로 덜퍼덕 F-35부터 KF-X 사업까지 전부 다 록히드 마틴, 사드까지 다 거기다 밀어줘버린 입장 안에서 과연 이런 류의 기사들이 얼마나 우리 국방 어떤 무기 체계 관련하고 관계가 있는 정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뉴스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볼 때 F-35가 이제 세일즈 마케팅이 들어가면 아까 찌라시님 얘기했는데 F-35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착륙한 게 C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해병대용, 뭐 공군용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A, B, C가 이미 세계 보편화된 기술이고 미국은 차세대 전투기가 이미 개발 완료됐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규모 동북아나 전 세계에 F-35 구입 대전을 지금 선언한 거예요. 사실은 많이 사라. 많이 사서 너희끼리 싸워서 하늘에서 치고받고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미 공중전을 더 F-35 ABC보다도 더 장악력이 뛰어난 기종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일반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푸나님 얘기한 대로 이건 완전히 세일즈 허구다 허구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록히드 마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다른 면에서는 이럴 수 있죠. 만만한 게 호구 뭐라고 한국 애들은 잘 사주잖아요. 어떤 비판도 없이 사주잖아. 호구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순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사드도 지금 이따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한국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들이 미국에서 손해본 거 한국 애들한테 보전받는 방식 있잖아요. 일반 사회인 같으면 조폭한테 삥 뜯기고
또 다른 약자에게 그걸 보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한국은 호구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호구거든요. 근데 뭐 영업이익적인 면에서 0.15% 깎아줬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경영상의 위기를 겪을 만큼 심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오바마는 인수를 안 하려 그랬다고, 이 비행기 자체를 안 살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가격 0.15% 깎는 조건으로 해서 이걸 사주겠다고 확정을 해주니까 오히려 이거는 록히드 마틴한테 고마운 얘기고, 짜웅이 있다. 둘이. 요걸로 갖고 이제 이제 기계값 싸졌고, 아유 록히드 마틴이 이번에 성심성의껏 가격을 깎아주냐고 경쟁이 힘드니까 니네들이 좀 많이 도와줘 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나는 근데 그게 두려운 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F-35 같은 경우도 버전은 계속 좋아지고 새로운 비행기가 개발되고 그러는데 창고에 지금 재고가 쌓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천문학적이잖아. 이런 그 전투기 하나가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냉장고 한 대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얘네들이 국지전 같은 걸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구촌 자체가 살짝 여기저기 전쟁이 좀 일어나줘야 얘네들이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 속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전 세계가. 사실 이게 전 세계 무기 전문가들한테 F-35는 실패한 기종이라고 얘기를 들어요. 스텔스 기능은 갖췄으나 그 기능보다 훨씬 앞선 레이더 기술이 개발돼서 무용지물이고, 기상이 나쁘면 출격도 못해요. 그리고 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작기 때문에 사실 전투력에 있어서도 장거리에서 레이더 기술을, 조준 기술을 통해서 발견하기 전에 먼저 쏜다는 특징을 빼놓고 나면 속도나 뭐 운행 거리나 무장 능력이나 어떤 뭐 기동성이나 뭐 하나도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의 미국의 공군기들에 비해서 하나도 나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을 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 거의 강매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정부와 록히드 마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히드 마틴이란 기업들 자체는 애초부터 미국 정권과 긴밀하게 붙어 있는 방산 업체긴 하지만 뭔가 미국의 수뇌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로비로 먹고 사는 업체인 거고요. 이 업체가 그동안 오바마 집권기 안에서는 실제 이 기체를 제대로 완성을 못해서 개발비가 없어가지고 제품을 못 만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개발도 안 된, 그러니까 시제기도 못 본 상태에서 F-35를 덜컥 사주고 그 개발비를 대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35를 꾸준하게 생산해가지고 그게 인도되고 뭐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인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한국과 일본이 사야 사우디도 사고 뭐 중동에도 사고 이게 이제 골고루 퍼져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이나 다른 데에서는요 F-35 안 써요. 실제로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F-35 자체를 취급을 안 한다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필요 없는 게 무장력이 너무 현격하게 떨어진 데다가 우리가 이 스텔스 기능을 해갖고 밤중에 어디 북한을 폭격하러 간다 그러면 이 비행기가 필요한데요. 막상 그렇지 않은 용도라고 치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나라 비행기 뜨는 거 활주로 해서 간첩 하나 보고 있다가 휴대폰으로 전화해주면 다 아는데 그거 레이더에 안 잡혀서 이게 북한의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진짜 F-35를 취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기종으로 바꿔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이 F-35를 배제하는 방향에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밀떡들이 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투기의 생명은요 속도예요. 격추하기 위해서 날아온 미사일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전쟁이고요. 아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금 동북아의 군비 증가는요. 전쟁이 임박해 가고 있다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보면 군비가 증가하면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게 바로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과 남한과 중국과 대만이 재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드가 들어오면 그 사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드가 미칠 국가들은 모두 다 그 사드에 대응하는 군 작전을 계획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또 중국은 비상시에 한국의 사드 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술을 수립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군비 증가는 곧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상.
굉장히 지금 평화롭다고 하지만 만약에 전 세계가 F-35기 스텔스기 예전에 영화에서 봤을 때 정말 멋지죠. 막 대단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로봇까지 달아놓고 막 싸우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꿈의 전투기거든요. 이것들이 막 온 국가들이 다 퍼져 있으면 언젠가는 경쟁을 하게 돼 있는 거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비를 감축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그 196억 정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깎아준다고 하면서 전투기를 사라는 것은 또 거기에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애들이 아싸 깎아주세요 얼른 사야지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그 2월 2일 목요일 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황교안도 만났고. 근데 이제 이게 F-35와 더 결정적인 건 사드. 지금 사드도 록히드 마틴 거예요. 괌에 있던 중고 2대 갖고 오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한국이 사라. 여기 얼기가 다 나온 사건이에요.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온 곳이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세일즈. 얘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그런 거죠. 정권이 바뀌면 사드 못 한다. 지금 야권 주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말을 돌려서 하고 있기도 하고 직선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박근혜 때도 못했던 사드를 정권 바뀌면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섰는데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하기로 했으니까 해? 이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어떻게든지 록히드 마틴을 위해서 제임스 매티스나 트럼프가 세일즈로 띄워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황교안 만나면 분명히 사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한참을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발표는 못하고 야, 나 많이 대화했어. 그렇게 발표를 그냥 한 것 같다라는 게 김원식 기자님의 얘기잖아요.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이 안 되네? 이런 마음에서 지금 걔는 에이씨 뭐 내가 할 거 아니니까 뭐 딴 놈아 다음 놈한테 넘기고 말지 뭐 이런 마음에서 편안히 듣고 쌩까고 있다. 이번에 매티스 방문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지금 ICBM과 북한의 ICBM과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최우선이고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가 절실하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그리고 그곳에서 김광진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 왔던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기회를 타서 매티스를 초대해서 북한의 핵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박근혜와 보수 정치 지금 보수라고 얘기하죠. 유승민이 주장하는 안보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왔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나 한교안이 가장 지금 문재인을 공격하는 방식이 안보거든요. 안보에 대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제 온갖 군과 여권 세력들이 뭉쳐서 지금 안보 프레임으로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북한 도발 없으면 사드 배치 안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if 북한 도발 없으면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북한 도발의 징후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죠. 뭐 그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고지것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전제가 항상 있다는 거죠. 사드 배치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북한 도발 없으면이니까 사실은 하나만한 소리를 지금 하고 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바로 보내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 이 황교안과 매티스의 만남에 첫 번째 워딩이 동맹 관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거거든. 사드 받아주면 기대하고 안 받아주면 우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미쳤습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국방장관이 왜 먼저 한국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아까 신배님이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말하셨는데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내가 봤을 때는요. 현직 로비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린다 김을 의심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마약 이런 걸로 지금 쳐넣고 몰라 지금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받긴데 그런 인맥들을 다 쪽쪽쪽 빨아서 흡수한 다음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었고 현직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가 실제로 사드 도입에 있어서는 한민구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한민구도 박근혜가 오다를 전달해 준 대로 끝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민석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 사드는 로비스트 문제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비리의 끝판왕이라고 지금 이야기 불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중개사 역할, 로비스트 역할로 김관진이 꽂혀서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선불 받아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린다 김은 마약 초범입니다. 초범은 쉽게 구속이 안 되죠.
집행유예 같은 걸로 대부분 보호 감호, 치료 감호 같은 걸로 대부분 빠집니다만 미국 신분을 갖고 있는 린다김이 마약 초범으로 구속이 돼서 면회도 못하는 상태로 지금 분리가 돼 있는 왜 거예요. 면회를 못하지? 그러니까 면회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이 린다 김이 실제로 로키드 마틴을 대행해가지고 무기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당시 실무자는 정윤회였다 그래요. 그게 최순실로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 안에서의 고리가 터질라 그러면 특검이 이 부분까지 같이 조사를 해서 터트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과도 연관이 있고 럭키드 마틴도 있고 심지어는 트럼프까지 연관이 있어서 규모가 너무 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 의심되면 수사를 해야죠. 인지수사라는 게 있는데 지금 김관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도 악의 축이라고 봅니다. 김관진이 그런 식으로 중간에 현직으로 있으면서 김관진 자체가 그냥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 자리에 있는 김관진도 지금 아까 그 메시지 냈잖아요. 환영한다고.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보면 맞아요. 네, 답답하네요. 지금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매티스가 왔을 때 미 국방부가 1,600억 원 아치의 공대공 미사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이 F-35A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이미 승인했어요. 한국에. 선물을 갖고 온 겁니다. 이미 기정사실화 시키고 이거 선물 줄 테니까 사드 빨리 배치해라.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메티스 가방 안에 네. 미사일 몇 개가 위칸에 올려져 있었어. 그것은 기자들한테 보여줘. 기자들 물리고 위칸을 딱 드러내니까 밑에 사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안 살래?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기사화되고 있는 게 경제보복을 이제 30% 정도 이제 끌어올려서 중국이 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김광진이 잘 왔다 선물 갖고 환영하면서 한국의 경제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안보 프레임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고 싶네요. 여기서 잠깐요. 성주분들이 200여일간에 하루도 안 빠진 일종의 투쟁기의 새가 날아드는 같은 그 과정에서 각종 시인들이 시낭독하고 그랬어요. 그 시들을 모아서 책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은 성주가 평화다. 웬만한 오픈마켓이나 서점 앱들 가시면 다 있거든요. 거기서 책 한 권씩 구매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성주분들 우리 방송 많이 듣는데 힘내십시오. 절대 성주에는 사드 배치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걱정 우리가 마십시오. 논란이 돼 있던 성주 포대로 간다는 소리 요즘에 받아해요. 롯데가 지금 안 받고 있거든. 그렇죠. 골프장 교환 부지를. 생각해 보세요. 국방부가 시가로도 손해를 보는 짓을 해가면서 롯데랑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강력한 오더가 있는 거잖아요. 김관진이 로비스트로 웃고 있고 한민구한테 이거 무조건 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 탄핵되기 전에 어쩌면 나는 박근혜가 헌재에서 재판을 질질 끄는 이유가 이 건이 성사되기를 기다려주는 시간을 벌어주기가 아닐까 한지 의심한 적이 있다니까요. 지금 최순실과 연관된 무기 도입의 규모가 이제 100조 원까지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10조 원이 아니라 이제 100조 원이야. 100조 원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100조 원 안에서 10%만 받았어도 10조 원인 거고요. 한 20% 다 받았다 그러면 20조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특검이 어떤 인력이나 시간의 한계로 럭키드 마틴 거는 조사도 안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검은 가방을 든 놈이 날아와서 지들끼리 사바사바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특검팀이 실제 린다김을 그 면회를 갔는데 린다김이 면회를 거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쪽지만 전해놓고 왔는데 하여튼 의례적으로 린다김이 지금 뭐 특검이 확정이 되고 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입을 열게 된다고 치면 지금 정권의 도덕성에 가장 또 치명적인 한 방을 매길 수 있는 입이 지금 린다김한테 달려 있는 거죠. 린다김 팟캐스트 나와서 방송하는 거 한번 들어봤거든요. 정신 상태가 아주 건강하시질 않으세요. 그래요? 횡설수설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활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어떤 기자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몰라. 그들의 어떤 은밀한 결의에 어느 정도 증인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희미하게나마 다 보지는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이것의 완성은 국방 로비 그러니까 사드랑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이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혼란한 한국 전국에서
이렇게 무기 장사를 하는 건 뭔가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온 거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뭐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 뒤에 다 로비리스트들이 있고 이게 다 계약 관계가 있어서 오는 것이지 이 혼란 전국 속에서 그러니까. 왜 오겠습니까? 다 이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하러 온 겁니다. 그럼 콤보가 있네. 그럼요. 트럼프가 전화한 이유, 국방장관이 오는 이유가 다 다리 놔주고 이렇게 밑밥 깔아주는 거네요. 록히드 마틴하고 직접적인 면회를 하고 이따위 발표를 한 그 이면에는 0.15% 가격 깎아줬습니다. 그 얘기만 주고받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좀 더 농밀한 얘기가 나갔고 자, 한국에 있는 무기 도입권에 관한 전체적인 규모가 이 정도니 자, 트럼프 정부에서 만일 도와주신다고 하면 또 이렇게 자금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정도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거야. 이렇게 미국에서는. 따지면요. 미르와 K스포츠는 그냥 박근혜 소일거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진짜 큰 정말 그보다 수백 배 큰 규모는 분명히 무기 거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뭐 조금 사족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그 거론되고 있는 미르나 K재단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최순실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어떤 자본 관리고 자금 세탁용. 그 이외에 박근혜가 고유로 갖고 있는 자금의 부분은 아직 우리 사법부라든지 검찰이 못 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모든 재산들의 형성 과정이 다 최순실이 직접 관여하고 만들어낸 게 최근에 K와 미르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는 그 시기 때부터 돈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오빠가 금고에 있는 거 밀어주고 자기 집에 있는 금고 안에 있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최태민이가 죽을 때 건네주려고 했다는 어마어마한 금괴와 현금과 채권과 재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재산은 지금에 있는 최순실의 지갑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됐을 것이다. 훨씬 더 은밀하게. 그 부분은 현재 최순실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그게 다 국고로 환수되거나 차단해진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개인이 순수하게 혼자서 투자해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재산은 아직 손도 대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추론 아니에요. 박근혜는 탄핵되고 뭐 신비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생각을 하겠지. 뭐 대충 어떻게 해서 이제 구속됐다가 뭐 사면 받고 그러는 과정에 차기 정권을 위한 게 아니고 걔들 성향상 보면은 끝나는 마당에 누구를 얼마나 해주려고 하겠어? 그럼요. 그럼 결국에는 사드 배치 이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룹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사드 배치에 관련한 뭐 국방 이 비리에 관련한 엄청난 수십조 규모의 리베이트는 최순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박근혜한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마무리 지으려고 이게 몸부림 치는 게 아니냐 싶은 거죠. 자, 합리적인 의심이었고요. 안드류 안님 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인신 공양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설을 접하면서 인신 공양이 아니라 사람 살리기에 무관심했던 늙은 당년을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년보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이라 통근버스를 운행합니다. 새벽 6시 50분까지 저희 집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통근버스가 시간에 맞춰 도착합니다. 저는 그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새벽 6시 50분까지 버스를 대기시키려면 아마도 버스 기사들은 새벽 4시 혹은 5시 정도에는 깨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버스 기사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가엾게 생각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분들 역시 어쩔 수 없이 그런 노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버스 기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이는 약 60대 정도로 보이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TV는 당연 조선TV더라고요. 대통령은 당연히 황교안이지. 의젓하고 점잖고 검사 출신의 점잖은 사람이지. 이재명은 지그 형수에게 쌍욕을 하더라고. 그거 들어보니 이재명은 쓰레기 새끼야?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 같아도 나의 어머니에게 쌍욕을 하며 XX를 찢어 죽일 년이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욕을 한다면 형수 아니라 형수 할아버지라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한 아저씨가 에이? 그러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말해줬더니 그 아저씨는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꼰대 아저씨가 집안이 개 쓰레기 집안이구먼 하더군요. 그래서 저 씨발 꼰대 새끼들은 안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여기 너무 적나라해 지금.
저도 감정이입이 좀 돼서. 진심으로 읽어버리면 어떡해.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땅에 민주정부가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해도 앞서 말한 저런 꼰대 새끼들에게까지 기본소득이니 노인연금이니 이런 혜택을 다 주게 될 거라는 거죠. 민주주의가 아무리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다고 해도 저런 개쓰레기 꼰대들에게까지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을 욕하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죠. 새누리 개씹 잡년놈들이 연극에서 그렇게 씹어대도 이런 방구도 안 한 결과가 뭔가요? 결과는 우병우 같은 씨발놈이 좀 민망하네요 이제. 좀 심해져서. 당신은 법조계 선배도 아니고 전 대통령도 아니고 그저 범법자일 뿐입니다. 노무현 씨. 이거잖아요. 우리 정말 정신 차립시다. 상대방이 저질스럽게 나온다고 우리까지 저질스럽게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오바마는 미국 사람입니다. 여기는 한국이고요. 대한민국은 신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에 간 민간인들이 봉변을 당해도 강간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자는데 왜 전하고 지랄이야? 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고쳐서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이재용이를 사면 영장 기각해주면서도 눈깔 하나 깜빡이지 않은 판사 새끼나 그런 판사 새끼를 보면서 박수를 보낸 동종의 씨발놈들이나 끊임없이 갖다 바친 돈으로 잠깐의 감옥 생활을 면한 재용이 씨발놈이나 모두 한패라고 봅니다. 모두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넋놓고 있는 동안 저들은 재용이를 풀어줬습니다. 정말 과격한 메일 감사드리고요. 아주 찰지네요. 네. 아우. 안님 메일이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봐야지. 역사라는 게 쉽게 안 바뀌어요. 요즘에는 이제 박사모 동정론을 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환자다. 적으로 보지 마라. 그리고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민주주의의 수혜는 그 사람들이 보잖아요. 대표적인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너무나 자유스럽게 화형식도 하고 할 정도의 표현의 자유랄까 이런 것도 줬던 게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것.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화살을 돌리는 것도 그들이지만 역사라는 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은 뭐 고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안드류 안님도 약간 빡치시니까 그럴 텐데 관점을 이렇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도 내가 박사모 환자론 이걸 설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언론에 장악된 언론의 피해자, 박정희의 지역감정 프레임의 피해자, 그들의 빨갱이와 친일파들의 어떤 대립 구도를 만들어놓은 그런 피해자, 그런 피해자들이 성인으로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진짜 민주주의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개혁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죠. 간단히 말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지금 법을 바꿀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범법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네 최순실이네 이재용 이런 사람들 법대로 처리해주면 돼요. 사면 중간에 해주지 말고. 그리고 정치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많은 국민들이 개혁 잘하라고 성원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거지. 어느 날 다 정신개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라고 말하는 저 수구 세력을 찍을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온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전한 정도의 어떤 보수 세력이 들어와 있어야 진보 세력도 부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싹 쓸어버리고 진보 세력만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또 생겨요. 자석 N극 S극처럼. 그러면 항상 나랑 다른 사람들을 죽이자고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고요. 나는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싶어요. 적들은 적으로 보되 치료가 필요한 적으로 봐주고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편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리 같은 건 느끼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이지 뭐 검사 출신의 점잖은 사람이지 뭐 이재명 이야기 뭐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원래 그래 왔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재이고 그들 나름대로 자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목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집회에 나갈 때는 요새는 그 박사모 어르신들하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보통 그 배낭에 아니면은 별도로 리본하고 팔찌 같은 거를 가지고 나와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렇게 달아드리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고 받으십니다. 첫째.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고 정보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앞뒤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주면 그게 어디에 있어?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여준다라든지 하면은 웬만해서 듣고 싶고자 하는 거면 정말 이게 그 이유가 있어서 나가신다라면은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도 그냥 느낌이 싫어서 뭐라서 하는 거로 무작정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셨지만 속 시원한 글이었지만 안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마 박근혜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은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새로운 혁명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국민들이. 그것이 자랑스러워야죠. 그리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랴? 확 잘라지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집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피 안 보려고 하니까 훨씬 더 속도가 더딘 거예요. 근데 피 보고 하는 것이 또 성공할 확률이 높지가 않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해서 굉장히 현명하게 지금 역사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비관적인 것보다는 결과를 놓고 한번 말씀드리자 그러면 세상 모든 일은 그래요. 긍정적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의 나중에 결론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안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한국 국민 자랑스럽습니다. 받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장제도 때문에 이분이 자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희망이. 그 마지막까지 몰리는 순간까지도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돈을 빌려보려고도 했을 거고 외제 취직도 노력을 해봤을 거고 온갖 방법을 해봤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막 고비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절망감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당장 다음 달, 내일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고 하면, 의지할 때가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꼭 그렇게 극단적인, 월세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 젊은 세대도 아니잖아요. 40대 중반쯤 되면 사실상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노후를 대비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생계 위, 극빈의 그 생존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40대 가장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일상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도 않아요. 청년 실업이라든지, 아주 노인 실업 문제와 같은 그런 범주 안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능력해 보이거든요. 이 나이에 그럼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대? 그 나이인데 왜 그러고 산대? 라는 오해만 받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쉽게 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이분의 이런 그 죽음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런 분들이 우리 방송에 혹시 듣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들 때문에 내가 못 산다는 걸 인식하는 게 저는 그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정경련을 동원하고 국가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호가호의를 위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실직자가 일어나고 임금이 사실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사회적인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해야지 내가 무능해서 지금 내가 월세를 못 낸다? 그리고 이게 뭐 국가 제도는 완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실직 한번 해서 3개월 실업기금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3개월 지금 6개월밖에 주지 않습니다. 실업기금도.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 사회의 이 분배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참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개인의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를 끌고 나가서 밖에 나와서 제발 좀 싸워달라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싸우는 사람 중에 2년째 실직되는 사람도 있고 4년째 실직되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라면 먹어가면서 투쟁합니다. 이 사람들의 투쟁이 바로 이런 자살들을 허무한 자살들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거든요. 함께 나오셔서 싸우면 반드시 제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일단 지금 뭔가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뭐 지원 제도가 있기는 있다.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긴급 지원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복지에서 그때 2005년도인가요? 하여튼 그때 통과된 법이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지금 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뭐 등등 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신청을 해서 긴급 지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나중에 뭐 또 가족이 다른 소득원이 뭐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든지 뭐 하는 등등까지를 포함하면 이게 나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면이 있어서 모든 이런 긴급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짐을 서울시청 앞에 퍼버리겠어요. 어차피 누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거지 새끼 되는 거고. 그래서 국가 현수막 하나 더 걸고 주거대책 내놔라 이렇게 외치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만들라는 거. 왜 박원순 시장 자꾸라도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죽지 말고. 조용히 죽지 말자. 네, 죽지 말고 사회에 제발 좀 부탁하라는 거예요. 서울시청 앞에서 집 내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다 버릴 거 아닙니까?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그럼 혼자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나 재워달라고. 내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모이고 뭔가 대책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죽어버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게 정말 핵심이야 살아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무슨 방법을 썼건 목을 맸건 약을 먹었건 뛰어내렸건 뭐 자해를 했건. 근데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딱 맞아. 죽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 근데 그 용기를 아니 왜 이런 거 있잖아. 그 짐 버리고 아까 신비님 말씀처럼 어떤 그런 관련돼 있는 커뮤니티라도 들어가. 그러면 거기 밥은 먹여줘.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좀 얼굴이 좀 쪽이 팔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일을 위해 한번 싸워보고 그냥 화이트 칼라였었다면 한 번쯤은 막노동도 한번 해보고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방법이 보이거든요. 지금 방송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나는 이분이 새가 날아든다 방송 애청자였을까 봐 왠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오지랖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영역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이제 감소되고 어느 지역은 이제 확대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유럽처럼 온활하게 이렇게 국가가 제도를 해서 정비를 한 게 아닌가 우리는 둬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동의 힘이 필요한 거고 이것들은 투쟁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제발 좀 죽지 마시고요. 싸워주십시오. GMO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한 지가 꽤 됐죠. 최순실이가 한번 이슈를 덮어버리면 3개월을 가요. 근데 이 이슈는 정말 길게 간다. 보통 우리가 뭐 국정원 RCS 뭐 이런 거 하면 한 달 정도 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3개월치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입 아프다 이제. 최순실이란 말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도 아직도 발음이 안 돼. 최신술이라고 하는 저 양반. 파파이스에 나왔던 다른 무슨 모 출연자가 김어준 말고 최신술? 그 양반 우리 방송 매니아였던 거야. 최신술. 자, GMO 표시제가 새로 지금 2월 4일부터 지금 실시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식품을 만들 때 전체 사용하는 성분들 중에 1위 그 용량의 황진 및 쌀 5%, 뭐뭐뭐 그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5위까지 드는 식품에 GMO로 의심되는 게 들어있지 않으면 표시를 안 했대요. 근데 지금은 표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성분 표시를 해야 돼요. 전체 성분 중에 들어갔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구멍은 뭐냐면은 식용유, 카놀라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가령 뭐 참치 캔을 보면 안에 참치도 있지만 거기에 가득 채우고 있는 기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카놀라유다라고 하면 사실 카놀라유가 GMO가 잔뜩 들어있는 GMO를 원료로 한 카놀라유를 썼다 하더라도 그 참치 캔에는 GMO 표시를 안 한다 이거잖아요. 열처리, 발효 등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서 검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방송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김진태 유출을 해보면은 악의적으로 뭔가를 했다기보다 김진태가 일베의 왕이잖아요. 일베의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일베들이 김진태에게 눈에 좀 띄워보려고 허위 기사를 작성해서 게시판에 올린 걸 검색 안 해보고 바로 문자로 쏘지 않았을까. 그런 그래요? 유출 한번 해봐요. 네. 왜냐하면 그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발표한 것도 없는 거를 굳이 그거를 문자로 썼다고 하는 게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그렇게 허술했다는데 전 이해가 안 가고 어딘가에 속았다. 그러니까 일베로 흥한 자, 일베로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로 추측해 보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당시 이제 춘천에서 너무나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떨어질 줄 알았잖아요. 다. 사실 야당 통합만 했으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 긴박한 분위기에서 뭔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라도 그렇지. 믿자 본전이니까. 미자 본전이니까 한번 던져보자 했던 게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더 있지. 야권에서 말이에요. 만약에 A당, B당이 있다고 쳐. 거기에 분열된 데서는 새누리당이 많이 살아나왔잖아요. 그렇죠. 야권의 제2당 후보를 방법도 없지않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의심하는 국정원 풀악지 또는 국정원이 키운 의원이라고 의심하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야권 A 후보를 하거나 또는 을 해서 단일화를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특정 기관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모략질도 사실 의심해볼 만하죠. 월세를 5개월치 밀린 40대 남자가 집 비우는 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서민들이 사실은 뭐 촛불 전국에 뭐 최순실과 박근혜가 등장하고 그렇지만 서민들의 삶이 말이 아니게 지금 피폐해진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각지대, 이제 월세가 원래 보증금 있고 그래서 보증금이 다 소진되면 월세를 못 내서 더 이상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집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과정상에서 이사 가는 날 목숨을 끊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같으면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집을 드러내는 날이죠. 집을 드러내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기보다 월세를 5개월을 밀렸으니 아마도 보증금은 다 까먹었을 테고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일 테니까 지금 살림은 어쨌든 바깥으로 이제 다 드러내라 이렇게 된 거고 자기는 오갈 데가 없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사는 46세의 분이 실직을 했네요. 보니까 실직 상태에서 월세를 못 냈던 거예요. 반지하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실직 관련해서 저희가 수천 번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이 될 경우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삶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한 건데 최순실이나 저렇게 계속 국정을 농단하고 온갖 수십억짜리 말을 사주면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이런 국민들을 보살피지 않는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그 느낌이 남의 느낌 같지 않은데요. 남의 일 같지 않은 이 데자뷰가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 체제들이 있습니다. 실직을 해서 생계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이제 시에다가 그 요청을 하면 뭐 생계 부분에 대해서 또는 뭐 월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지도를 가지고 뭐가 다 혜택을 받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의 이 복지 정책이 너무나 어떤 보충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일단 경쟁 피 터지게 해. 그래가지고 아주 바닥에 깔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별을 해가지고 조금 도와주가스 이런 정도의 마인드로 복지가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복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누락이 되고 또 정보를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생기고 계속 그런 식의 그러니까 별로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또 더 발전이 안 되고 이런 방식의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식의 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행정 비용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거에 더 맞다. 이렇게 돼서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은 보편적 복지라는 걸로 나가 있는 건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개념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아까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다못해 내가 짐이 있는데 갔다 올 것도 없고 사람 자체가 완전히 생활 자체가 의식주 중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노숙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긴급 지원 제도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이 양반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종의 초심 같은 거예요.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늘이 노랗거든요. 아니 까맣다고 해야지. 그래서 정말로 저번에 그 우리 송 작가랑도 그런 이야기 방송을 했었지만 황진미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그랬잖아. 벽 보고 있다가. 근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죽고 싶은데 팟캐스트에서는 정치 이야기만 해. 주장창.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이 시간 죽이려고 듣고 있는데 당장 나는 몇 시간 후에 어디로 죽으러 가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낙검수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 그게. 삶의 현실이 그런 거야. 그래서 혹시나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원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똑같은 현상도 어느 쪽 시각에서 바라보느냐가 그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기 본인 입장에서만 보면 직장도 없지 또는 뭐 사업이 망했지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면 다 그 시간들이 부질없구나. 좋은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었구나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뭔가 또 솟아난 구멍이 생긴다고요. 본인이 그걸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둘러보면 분명히 바로 뒤통수 뒤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돈으로 대입해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면 뭔가 보람이 생기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당장 급한 건 돈이겠지만요. 그것을 내 인생의 보람과 돈으로 연결시키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좀 자기 스스로 캐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 혹시나 이런 분들도 우리 같은 팟캐스트를 듣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죽이는데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통화도 안 되는 핸드폰 와이파이 존 밑에 가면 팟캐스트 다운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방송이나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짐 빼야 되는 날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슈로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제 기억으로는 25만 원짜리 월세를 못 내서 불을 지르고 자살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 기분이 좀 다운되고 있는데 슬퍼서 제 방법은 그렇게 것보다 좀 더 전투적으로 나서라는 겁니다. 예를 밝힌 GMO 표시제 구체적 내용을 보면 표시 대상에 국내에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거야. GMO인데. 그러니까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것이 수입이 된 허용 부분이 대두, 옥수수, 면화, 캐롤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이라는 겁니다. 이 6종에 대해서는 GMO가 남아 있더라도 GMO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열 처리를 해서 오기 때문에 DNA 성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그 이유로 이것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원래 우리나라에 가장 들어오는 대표적인 GMO가 콩하고 옥수수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콩하고 옥수수 안에서 만들어내는 재가공식품이 아까 말씀하셨던 식용유하고 액상과당 종류예요. 액상과당도 옥수수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GMO 원 성분을 갖고 만든 건 맞지만 이걸 만들면서 막 끓이고 붓고 담고 발효시키고 하는 과정 중에 이제 DNA 자체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GMO인지 GMO가 아닌지 그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 GMO 식품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해를 일으킨다고 하는 게 유전자 변형 내지는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임상학적으로 인간이 안 먹어본 지금까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우리가 몇 세대를 거쳐 수천 년을 먹어왔던 옥수수나 이건 몸에 해로운지 안 하는지 알잖아. 최소한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근데 GMO로 가공됐던 식품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모른단 말이야. 최소한 한두 세대는 지나봐야 이게 뭐 암을 일으킨다든지 변형을 일으킨다든지 뭐 아토피를 일으킨다든지 뭔가 거기에 대한 임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알면서도 GMO를 싸기 때문에 그냥 먹자라고 허용해 버린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개에 관련해서는 논 GMO인지 아닌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미 GMO로 가공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GMO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표시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혼동한다는 겁니다. GMO로 개발이 승인되지 않는 게 있어요. 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은 넌 GMO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그거는 GMO를 넣으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허용된 안전성이 허용된 6종류에 대해서 GMO를 가공 처리할 경우에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논 GMO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되는 거. 아예 GMO를 쓰지 않는 옥수수와 GMO를 써서 만든 옥수수의 가공식품이 얘는 넌 GMO야, 얘는 GMO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어,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는 콩으로 만든 두부와 유전자 변형으로 만든 콩으로 만든 두부가 최종적으로는 이게 넌 GMO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안 가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는 거지. 아까 말한 식용유 같은 종류, 과당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GMO